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스위스는 부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1인당 GDP 10만 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인 스위스 프랑, 그리고 롤렉스와 파텍 필립으로 대변되는 초고가 시계 산업까지 스위스는 마치 태생부터 풍요로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200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시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비참한 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알프스 산맥은 웅장한 관광지가 아니라 농사조차 짓기 힘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지하자원도 바다도 식민지도 없던 이 나라의 유일한 수출품은 남의 나라 전쟁터로 팔려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절망적인 산악국가를 세계 경제의 정점으로 이끌었을까요? 스위스의 부는 결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결과물이었으며 우리에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운명을 다시 쓰는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스위스부의 기원을 추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알프스의 눈부신 설경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진흙탕 섞인 전쟁터입니다. 중세 이후 스위스는 자국 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지독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 절박함은 스위스 청년들을 살인 기술을 파는 용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은 단순한 살인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계약을 준수하는 비즈니스 전사들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 산업이 대단했던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칸톤이라 불리는 각 주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적 사업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정부는 강대국들과 직접 용병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자금은 척박한 산악 마을에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공공자금으로 쓰였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 튠르리 궁전을 사수하던 스위스 근위대 약 800여 명의 전멸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고용주인 왕조차 도망친 상황에서 그들이 끝까지 창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 그들이 도망칠 경우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맺을 다음 용병 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어기느니 죽음을 택한다. 는 이 처절한 원칙은 유럽 전역의 스위스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피로 물든 신용은 훗날 스위스 은행업의 근간이 되는 신뢰 자본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용병 대장들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며 익힌 환전과 송금, 회계 노하우는 초기 금융업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인에게 맡긴 것은 죽음 앞에서도 안전하다는 명성은 전쟁의 시대를 지나 자본의 시대로 접어들며 전 세계 부유층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기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전 인류에게 재앙이었으나 스위스 금융에는 전무후무한 기회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국 자산을 동결할 때 스위스는 비밀주의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특히 1934년에 제정된 은행 비밀주의법은 표면적으로는 나치의 자산 추적을 피하려는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려는 부유층과 전 세계의 비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스위스 금융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였습니다. 이들은 나치 독일의 실질적인 장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치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과 중앙은행으로부터 강탈한 골드바는 스위스 은행을 거쳐 세탁되었고 스위스는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휴면 예금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생존을 위해 전 재산을 스위스 계좌에 입금했으나 그들이 사망한 뒤 가족들은 계좌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사망 증명서가 없다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예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 주인 없는 거액의 자산들은 수십 년간 은행의 기초자본으로 활용되며 이자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검은 마중물을 바탕으로 전후 유럽 재건 사업에 대규모 대출을 실행하며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자본 위에 현대 금융의 성체를 쌓아 올린 셈입니다. 피와 자본의 축적이 부의 씨앗이었다면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숲으로 만든 것은 스위스만의 독보적인 정밀 시스템과 위기를 돌파하는 혁신의 힘이었습니다. 스위스가 단순히 금융 세탁으로만 부를 유지했다면 오늘날의 시계와 제약 강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박해받던 개신교 신자이자 당대 유럽 최고의 기술자였던 위그노 망명객들은 스위스의 시계 제조와 정밀 세공, 그리고 초기 화학 기술이라는 지식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내륙에 갇혀 원자재 수입 비용이 높았던 스위스인들에게 부피는 작으면서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인 정밀 산업은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발생한 쿼츠 파동은 스위스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일본의 세이코가 저렴하고 정확한 전자시계를 내놓자 스위스 기계식 시계 산업은 고사 직전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포기하는 대신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계를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닌 손목 위의 예술품이자 부의 상징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하이에크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마케팅의 정점으로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롤렉스, 오메가 같은 브랜드는 대체 불가능한 럭셔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의 전통은 훗날 의료기기와 정밀 기계 부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재료가 아닌 숙련도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노바티스와 로슈 같은 제약 공룡들이 스위스에서 탄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염료 기술에서 출발해 미세한 분자 구조를 다루는 화학 산업으로 진화한 이 과정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두뇌를 어떻게 자원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스위스부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대학 진학률에 목을 맬 때 스위스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대학 대신 현장으로 갑니다. 16살부터 공장과 은행에서 실무를 익히며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 교육 시스템은 스위스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을 배출합니다. 이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자긍심입니다. 숙련된 마이스터들은 대학 간판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대졸 화이트 칼라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숙련 노동력 덕분에 스위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수십 년간 다듬어진 손끝의 감각에서 나옵니다. 메이드 인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된 비결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장인들의 군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정치와 화폐의 안정성입니다. 스위스는 26개의 주가 각기 다른 법인세와 소득세 체계를 가집니다. 이는 주들 사이에 끊임없는 조세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스위스 전체의 세율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독점하는 대신 각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스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직접 민주주의가 더해집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과도한 복지 지출이나 세금 인상을 스스로 부결시켜 왔습니다. 국가 예산은 결국 나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현실 감각이 전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은 기업들에게 강제적 혁신을 요구하는 채찍 역할을 합니다. 화폐 가치가 높아질수록 수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스위스는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가격을 뛰어넘는 압도적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정면 돌파합니다. 강한 화폐는 스위스 경제를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담금질의 도구이며 그 시련을 이겨낸 기업들만이 세계 시장의 정상에 남게 됩니다. 스위스의 부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스위스 주크주는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모여드는 크립토밸리로 변모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스위스에 둥지를 튼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위스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유연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을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거 용병의 신뢰가 은행 계좌로 옮겨갔다면 이제는 그 신뢰가 디지털 원장인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미중 갈등과 유럽연합 내의 갈등 속에서도 철저하게 실리 중심의 중립을 유지합니다. 정보와 자본이 가장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교차로라는 지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의 번영은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바꾼 인류 경제사의 기적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 목숨을 팔았던 용병의 신뢰가 은행의 신용이 되었고, 자원이 없어 선택한 초정밀 산업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이 되었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중립은 전 세계의 자산이 모이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국가의 부는 영토의 크기나 자원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결핍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영리함에서 나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사람의 기술에 투자하고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며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실주의적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